네, 안녕하십니까. 법사입니다. 오늘은 법원 보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변호사든 법무사든 일반인이든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법원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원래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판사들만 낼 수 있었어요. 근데 2015년경부터 법원에서는 참여관 역할 강화라는 미명 아래 보정 공고라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닌 판사 신분이 아님에도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버젓이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문서도 아닌 음성으로도 보정명령을 전화를 해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정명령 그렇게 기본적인 자질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는 보정명령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마치 법적인 어떤 깊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싫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일단 보증명령을 이해 안 하게 된다고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 가지고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법원 보증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정 기간도 보통 7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소송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보정할 시간이 정 없다면 일단 개봉하지 말고 자동 개봉 시간 7일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정명령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보정명령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일단 마음을 진정하시고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정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를 요구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법원에 근무했었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했고 법대를 다녔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 보정명령 그런 식으로 돈 뜯는 사람들 법원 직원들 많이 봤어요. 막 싸우기까지 해요. 돈 안 준다고. 법원 직원 바로 옆에서 제가 봤는데 이거 없는 이야기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정명령을 열었다 했을 때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따라서 이제 그 향방과 의도 그리고 금액 같은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실무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정명령 할 권한도 없는데 구두로 보정명령을 합니다. 뭐를 내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은 사람 괴롭히는 거죠. 왜냐? 아니 자기가 그 보정명령이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제안을 해서 그렇게 내는 게 맞지 자기가 구두로 직접 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가 아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여기 승진도 안 되고 승진 시험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이 남발하고 권한을 남용합니다. 이제 근데 이 참여관이 낼 수 있는 보증명령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보증명령을 남발합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서울에 있는 등기국에서 있었던 보증명령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87세에 사망한 여성이 자녀를 그 할머니 재산을 세 자녀가 나눠 갖는 이런 상속 등기 사건입니다. 협의 분할도 아니었고 그냥 법정 상속으로 3분의 1씩 나눠 갖는 이런 비교적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가족관계 재반 서류를 첨부해 갖고 영등포에 있는 등기국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37세의 피상속인의 처녀 시절의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보증해라. 아니 37년생 할머니의 처녀 시대 때 행적 이게 뭘 찾느냐면 혹시 혼외자가 있는지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37년생 할머니의 처녀 시대 때 행적을 자세히 찾아내라. 이런 보증명령은 기상천외하죠, 아주. 그래서 이런 보증명령은 이 세상 누구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각하 사유에는 원래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뭐 각하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자기는 등기관은 구호를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요게 바로 해당 사항이 있다 하면서 마치 이제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런 보증명령을 받았으면 최소 요거 한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달라는 소리거든요. 요거 아무도 보증 못해요. 그래서 요거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가져와라, 요런 보증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소에서 보증명령을 이행 안 해서 각하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사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떠요. 그게 전에 냈던 그 부동산의 보증명령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다음 또 사건을 냈을 때 앞사건이 뜨거든요. 근데 내용은 안 떠. 그렇기 때문에 뭘 때문에 각하됐는지 기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등기가 통과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증명령을 해서 이제 직원이 돈을 받겠죠. 그래서 그걸 다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보증명령이 전국적으로 남발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상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의 이런 어떤 등기소나 이런 각 사무실에는 총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들이 이제 보증명령, 부당한 보증명령을 내고 그 돈의 한 10에서 20%를 모아서 그것을 국장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거 실제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다 직접 경험한 겁니다. 보통 금요일날 국장 사무실 앞에서 법원 직원들이 상납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섭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수천만 원 돈 받겠죠. 그럼 그걸 다 먹느냐? 아니고 이제 법원 회식 자리에서 쓰고, 또 법원에 또 사조직이 있어요. 총무과 라인들 회식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씁니다. 자, 법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증명령이 남발하는 이유 아셨죠? 네, 돈 달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법원과 등기소에서 수입 인지를 이제 수백만원치 빼돌리고, 아니 1인당 수백만원치 빼돌리고 요걸로 이제 생활비도 하고 뭐 이제 낭비도 하고 사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